이게 천미의 관심사라고 하던데요, SNS에서. 정돈호 의원님. 네. 다스는 누굴까요? 주주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제일 큰형 이상은 씨. 이상은, 예. 그리고 처남인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부인이 네. 있고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 김창대 씨. 세 명이 주주거든요. 예. 세 명이 주인이죠. 실제 주인. 실제 주인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창업주죠. 다스에? 예. 이게 이제 저한테 여러 명 있을 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다스를 설립하는 과정을 네. 그 당시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랑 이명박 대통령이랑 친했어요. 폰이정?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보다 정세영 회장하고 얘기가 잘 되는 예. 그런 사이였죠. 예. 그 정세영 회장이 이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뭐 하나 해라. 계열사?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됐고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그 공장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MB 거 맞네. 근데 이제 주주가 딴 사람 이름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내 거다 그러면 그 사람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그 명목상의 주인과 예. 실제 주인과 다를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 주식을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거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들한테 이제 흔히 하는 방식이 이제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죠.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죠. 그렇죠. 그럼 회사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재벌이 상장을 하죠. 그렇죠. 그럼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사들이죠. 그 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들한테 그 회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 삼성도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쉬워요. 뭐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들이는 그 아들이 네. MB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MB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가 그냥 중간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알아서들 해석하겠죠.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면 BBK는? BBK는 김병준 거죠. 저번에도 한번 계속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면 예. BBK하고 상관성은 더 긴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MB가 알선을 했겠죠. BBK에 투자하도록. 투자를 알선했지 주인은 아니죠. 그래요? 네. 서가번 전 의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게, 왜 한숨을 쉬세요? 예, 검찰에서 지난번에, 특검에서 뭐, 소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근데 어제 문무일 총장이, 드러난 팩트를 검사들이 무시할 수 없을 거다. 수집된 증거를 그랬죠. 예, 네, 예. 네. 결국은 소환조사 할 거냐에 대한 그 답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나와서 팩트들이 좀 달라지면 네. 수사도 진행되고 그러면서 좀 이게 갈래가 타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진행형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정두환 전 의원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으나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됐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들이 그 세 명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예, 근데 그 나도, 아들이 이상은 씨 아들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예. 여기에다가 밑줄 쫙 그으면 되는 거죠? 예, 이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는 이건데요. 오늘 그 아침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당하고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겠는가 해봤더니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또 유출이 돼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또 당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좀 이 문제 이게 결국은 여의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통합 이야기 그 한 가운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때가 이제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게 시작되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 이제 전이하죠.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속마음은 이제
그 확실한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네. 확실하게 중도로 한번 승부를 걸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바른정당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러면 이 비밀 여론조사의 발주자부터가 안철수 대표다 이렇게 보시는 거? 당연히 대표 사인 받고 발주하죠. 서거번 의원님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게 뭔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그대로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 중도는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합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다시 또 들어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실리도 그렇게 본인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 선택지라는 게 그렇다고 뭐 자유한국당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른정당이 저렇게 여동을 치고 있는데 결국 바른정당과 이 합치면은 그래도 뭔가 세를 이룰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네.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리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비밀 여론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언론에 유출돼서 보도가 된 것도 고의적인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언론 플레이의 주역은 안철수 대표 측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어떻게 실수로 흘러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건 상당히 아주 큰 빅픽처 하에서.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의도해서 전략적으로 리크 시킨 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바빠요. 예.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4일인가? 13일. 13일인가? 네, 13일로 예정됐죠. 예, 다가오고 있고 국감이 끝나면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했듯이 이제 한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예. 이제 남아가지고 교섭단체가 깨지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흡수하고 싶어서 안철수 대표는 이런 조사를 해보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박지원이나 호남 의원들은 예. 또 이제 그 명분으로 해서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면서 이제 각 당이 분열되면서 또 나머지 잔류파들이 합쳐서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다시 이 정의당을 빼놓고 본다면 3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저번에 하태경 의원은 통합파라고 부르지 마라. 투항파다 이렇게 명명을 하던데 그게 더 아무튼 맞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자유한국당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의 자강파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축으로 하는 그룹이 뭉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지역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반발하는 명분으로 삼아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종 교통정리는 3당 체제로. 네. 결국은 궁극적인 그림은 두 분이 공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될지 안 될지의 그 그림이 3당 체제의 그림이 완성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시도해보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 측의 바람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학적인 얘기 조금 후순위를 미루고 제가 큰 틀에서 그러면 정두원 의원님 이런 그림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가정을 하죠. 네.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어떤 개편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글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지죠. 이제 각 당의 입장들이. 지금은 국민의당이 애매했잖아요. 네. 정체성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어쩔 때는 극중주의였던 극중주의. 극중주의란 말은 잘 모르겠고 어쩔 때는 또 정부 여당에 협조하고 어쩔 때는 또 반대하고 뭐 조금 오락가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더 좋죠. 결국은 그런 움직임에 그리고 그런 방향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될 것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 박지원을 축으로 하는 호남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활로로 열린다고 생각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또 호남
의원들은 그렇게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결국 거기도 분리된다고 보면은 결국 그 남은 세력들이 바른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2, 3명 네. 정도 그러면은 많아야 한 6, 7명 남는 것이고 자강파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조사대로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지금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없이 제3당이 민주정당이 또 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또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논란이 많겠죠. 자, 그러면- 일정은 바쁜데 자, 그러면 그 예. 시나리오 입각해서 하나하나 그럼 점검해 보세요. 서가번 의원님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네. 자, 그 국민의당 안에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이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에 반발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 돌아갈래 민주당으로 이렇게 정치적 선언을 하면 민주당은 받아들입니까? 그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어떤 점에서 그거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게 네. 결국 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것을 원할 것인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집권당의 의석수는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의 그 함수 관계가 하면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런 그 선택을 했을 때 국민의당 호남 우파 의원들이 네. 복잡하긴 논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받아들일 현실적으로. 거다. 그 다음 문제는 총선의 문제는 또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 복잡할 것 같으면서도 개인 생각으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지금 봤잖아요. 국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모든 전국은 국민의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석이 아쉽다. 그렇죠. 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망하세요? 아주 동감입니다. 제가 이제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예. 한석이 아쉬울 때니까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작됐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은 나중 얘기고 예.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죠. 순리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다. 물론 의원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근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그럼 민주당 안에서 전남지사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의 도지사 출마 선언은 국민의당이 뭔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자라는 정말 이 살신성인적 투쟁이지. 살신성이죠. 본인이 내가 대우사를 꼭 하고 싶다. 예.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안 부른데. 그래요? 예. 잠깐만요.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예. 서가번 의원의 지금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그 호남계 의원이 그 의원들이 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생각을 스스로 걷어들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매결해서 레버리지로 해서 활용했다는 딜이 이루어질 수 것이지 있다. 본인이 목표가 도지사는 아니라는 거죠. 딜용이다. 그렇죠. 정돈 의원님은 저는 그 반대인데. 어떻게요?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을 박지원 대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딜을 해서 자기가 전남지사를 후보를 따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지금 집권 여당 입장 한석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도 된다. 박지원 의원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전남지사 자리는 따내겠다. 예.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치는 복잡해요, 정말. 이거 세상사가 다 복잡해요. 정남지사를 정말 박지원 대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경우에. 그러나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의 전 대표의 이거 내심은 예. 그렇게 도지사가 그렇게 탐나겠어요. 예. 탐내하던데. 그 말씀입니다. 직접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세요? 정돈 의원님.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뭘 요구하겠죠.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한테 빨리 박근혜 문제 해결해라. 네. 지금 그러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제 저희가 그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출당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진 탈당을 설득을 하려고 지금 접촉 중인데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모양새를 다 갖춰보고 안 되면 출당 조치가 나가겠죠. 결국은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옥중 투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진 탈당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결의를 하고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도 세트로 같이 가고 그렇게 되고. 뭐 이제 그게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친박 의원들이 그 반발하는 모양새는 그렇게 해서 강하지 않을 겁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아니 나부터 친박이 애매해졌어요. 이제 다들 친박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아 그렇네. 예. 스스로. 예.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봤어요? 그렇네. 김태흠 최고위원 정도나 거기도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작아졌죠. 그러면 바른정당 이른바 통합파라고 불리던 투항파라고 부르던 그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은 뭐 그냥 쭉쭉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서가분 의원님도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국감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홍문표 사무총장 얘기로는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뭐 그 재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요. 국감은 지나고 나서 예. 그 속도를 또 급물살을 타겠죠. 예.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쫙 되고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제 제3정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제3정당이 되는데 결국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그게 관심사죠. 전 사이즈보다 네. 그럼 제3정당의 투톱은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케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케미는 괜찮아요. 그리고 투톱이라는 게 또 좋은 거고요. 어떤 점에서? 이게 당이라는 게 또 일사불란한 거는 재미없거든요. 아, 물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또 장내에서 또 주도권 싸움도 태격하고 그런 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좋습니다. 예. 그게 선의의 경쟁이면 상당히 오히려 당에 활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지지고 볶는 모양새가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케미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네. 이 케미가 서로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게 커져가면 좋은 케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권의 의리 보면은 과거에도 이 작은 정당들이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그래요? 매우 몇 명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서로 선의 경쟁, 뭐 결합 정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예. 선의 경쟁이 쉽지 않고 예. 그야말로 이 올로와 나싱 게임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거 쉽지 지분 않아요. 나누게 만만치 하면 않을 되는데 겁니다. 만만치 지분 않을 나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확실하게 지분을 서로 이제 뭐 사인은 안 하겠지만은 내락을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예. 이제 합치겠죠. 근데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이 케미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도. 두 사람의 케미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유승민 씨나 안철수 씨나 어떤 사람하고도 케미가 잘 안 맞는 그런 캐릭터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많이 바뀐다니까 기대해 봐야죠. 뭐 두 분은 거의 기정사실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는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그잖아요. 비례대표 문제가 있죠.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그럼 합당식으로 해요. 지금도 그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에 소속은 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꼬마민주당에 이제 지금 이미경 의원도 옛날에 그냥 꼬마민주당하고 신한국당하고 합치면서 했습니다마는 당적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그랬으니 갖고 있는데 네. 당적 상관없이 의정 활동에는 구애받지 않고 했거든요. 네. 결국 지금의 민주당의 비례대표 중에도 예. 안철수를 추정한 안철수 측근들은 안철수 측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꼭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그냥 소속은 그대로 갖고 있을 수, 당정 갖고 있지만, 있으나 예, 몸은 국민의당에 있으나 마음은 민주당에 가 있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당에 가 있지는 않은, 최소한 가지는 않은. 왜냐면 호남파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면, 예. 합류하지 않으면, 예.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또 복잡해지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예. 그렇게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개편의 타이밍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네. 그럼 이제 11월 이제 그 초반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지금 정치 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그 국회에서 뭐 예산안 심의 이런 거 말고 특별한 정치 일정으로 개헌안을 도출을 해야 돼. 2월까지라고 지금 시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이 그 만들어질 때 선거제 개편도 같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그 여야 대표 회동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이 이야기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개헌안은 진도가 잘 안 나갈 겁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전혀 생각이 없고요. 솔직히 개헌 어렵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의로는 가능하죠. 근데 결국 그게 또 국회 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네. 국회 발의는 아니고 대통령 발의가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아,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개헌에 대해서? 아니, 홍준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 어떤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개헌안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려서 특히나 권력구조 문제가 그래요? 상정이 돼서 무슨 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다들 그건 뭐 어렵다 그러고요. 그나마 이제 뭐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경제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해낼 수 있으면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있다. 뭐 근데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건데. 오히려 무슨 그것도 동성애니 만만치 이런 않고. 문제가 뭐 지금 뭐 또.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 문제까지도 지금 겹쳐서 공청회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보다도요. 예. 여러 가지로 개헌을 지금. 지방자치선거랑 같이 하면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 투표 찬성하면서 다 1번 찍거든요. 반성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당이 문제가 되게 그러면, 중요하죠. 그럼 개헌 빼고 선거제만 논의될 가능성? 지금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원혜영 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여야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지금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아, 지금. 또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 이 중대선거구하고 뭐 이리저리 하면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되는 이 부분도 있는데 그건 또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또 원하지 않잖아요. 국회 의석을 늘려주는 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모르겠는데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가 과연 정개특위에서 합의해낼 수 있을까? 야. 저는 좀 기대난망이라고 그것도 보여집니다. 어렵다. 만만치 않아요.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더 어렵다. 하긴 더 어렵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세 어렵다. 조정밖에. 예. 그러면 그런 변수를 그럼 다 빼고 그럼 단순해지네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를 역으로 하면 3개월 전에 공직 이런 거 다 사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월 초 전까지는 모든 게 이제 다 공천 같은 경우도 윤곽이 잡혀야 되니까 역으로 따져가면 연말 연초에 결행이 돼야 된다. 시간표가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계산 잘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마지노선이 2월 말인가 뭐 중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는 그러니까 그 합치고 갈라지고가 다 결정이 돼야 합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천 정리 문제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의 이게 제2창당 추진위원회인가 뭐 예. 여사했던 여론조사가 예. 지금 결코 우연이 아닌 게 지금 그러네. 마음이 바빠요. 그렇네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제 타임테이블이. 여기서 이제 딱 해서 이제 그 에드벌론 띄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행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혁신안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도당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안. 이것도 결국은 통합을 염두에 둔 교통정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좀 몸집을 가볍게 하고 안철수 직할 체제로 이렇게 꾸려보겠다 이런 심사는 보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센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3당 체제가 됐다고 치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정치의 생산성은 어떻게 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다들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는 좀 분명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입장들이 그러니까 좌우 중도 입장들이 분명해지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3정당 캐스팅 보트권은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강해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원내 교수단체는 당연히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설사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를 하더라도 예. 결국은 여야 간에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당 체제보다도 더 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집권당으로서도 분명하게 이게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꾸려갈 수 없다.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할 건 합의하고 네.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협치를 해 나갈 그 차세를 갖지 않으면 네.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충 정리가 되는 게 연말 연초가 참 여의도는 바쁠 것 같다. 이것만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선거 앞둔 전국 선거 앞둔 그 연말은 늘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여벌로 이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엊그제 그 법정에서 했던 진술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옥중 정치투쟁 선언 아니냐 이게 일반적 해석인데 정동원 의원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심리라고 할까요? 계산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분이 무슨 전략이 있고 계산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근데 네. 안에 있으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의 끈을 이제 자기가 정치 투쟁으로 해서 뭔가 나중에 권투 중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허망된 꿈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색다르진 그 해석이시네요. 아니, 제 경험에 우러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섞겠네요. 석가모니 의원님 어떻게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바람이 있다면 네. 정말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미안함, 책임감이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두환 노태우도 그런 시도했거든요. 투쟁하고 뭐 전략 세우고 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결국은 탄핵까지 갔는데 네. 최소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품이라도 지켜내는 게 도리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또 역시 대답이 짧을 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옥중 메시지를 받은 태극기 세력이 골기할 가능성 있다 없다? 있죠. 태극기 세력들은 못 말려요. 거기는 대통령을 생각하죠. 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면 정치권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영향력은 별로 없다. 없다. 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직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